조선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초가을, 한양성 남문 밖 저작거리는 일은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곳은 온갖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과 장을 보러 나온 백성들, 그리고 길을 지나는 나그네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그 저작거리 한 구석에 최근 들어 낡고 해진 도포 차림의 한낯선 사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박선생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아침이면 장터 남쪽 끝자락, 낡은 버드나무 아래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작은 상 위에는 붓과 종이 몇 장만 덩그러니 올려놓은 채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과 걸음걸이를 깊고 고요한 눈으로 유심히 살필 뿐이었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그를 정신나간 거지 취급하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가 붓과 종이를 내밀어 글자 하나를 쓰게 한 뒤 그 글자를 통해 사람의 기륭화복을 족집게처럼 알아맞힌다는 신기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박선생은 여느 때처럼 버드나무 아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오래되어 손때 묻은 붓과 먹, 그리고 하얀 종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돗자리 옆에는 일자일관, 질자일관, 글자 하나에 운명 하나라는 문구가 적힌 작은 나무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가장 먼저 그의 앞에 앉은 이는 집신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에휴, 이 집신들이 팔려야 쌀이라도 사서 아이들 입에 풀칠이라도 할 텐데. 올해는 대풍년이라 집집마다 볏집이 산더미처럼 쌓여 아무도 집신을 사려 하지 않으니 장사는 망한 듯하오. 박 선생은 근심 가득한 상인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붓과 종이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글자 하나를 여기에 써보시오. 집신 장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붓을 들어 기다릴 수 자를 또박또박 써 내려갔습니다. 박 선생은 그 글자와 장수의 관상을 번갈아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다릴 수. 자는 위에 비유. 가 있고 아래에 마리을 가 합쳐진 글자이니 이는 그대의 집신들이 하늘의 비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이외다. 그러니 지금 집신이 팔리지 않는다 하여 헐갑에 넘기거나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고 볕이 잘 드는 곳에 소중히 보관하여 때를 기다리시오. 영문을 알지 못한 집신 장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박 선생의 말대로 집신들을 정성껏 말려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늦가을, 때 아닌 장마가 며칠 동안이나 계속되어 온 마을의 볏짚들이 물에 잠겨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말린 볏짚으로 만든 집신을 가진 사람은 온 마을에서 오직 그 집신 장수뿐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집신 한 켤레 값은 쌀 한 가마니와 맞먹을 정도로 비싸졌고 그는 평생 먹고 살 재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장터에서 국밥집을 하는 주모가 박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마디는 거칠었고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찾아오는 손님은 점점 줄고 살림은 나아지질 않으니 제 팔자가 앞으로 어찌 될지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 제 운수 좀 시원하게 봐주십시오. 떠오르는 글자 하나를 써보시게. 주모는 잠시 골똘히 생각하더니 웃을 자를 종이 위에 적었습니다. 웃을 나는 글자는 입구, 웃음소리가 합쳐진 것이니 비록 지금의 삶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자네가 쓴 글자처럼 국밥집 문 앞에서부터 손님을 웃음으로 맞이해 보시게나. 주모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날부터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진심 어린 웃음으로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국밥집은 친절한 주모와 맛있는 국밥으로 입소문이 났고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장터에서 가장 번성하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용하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자 사람들은 박 선생을 글자로 앞날을 보는 신비한 사내라 부르며 그의 앞에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소문을 듣고 수일째 장터 한 구석에서 남몰래 박 선생을 관찰하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태종 임금의 최측근 신하이자 암행어사인 조영무였습니다.
당시 조선 왕실은 세자 충녕대군의 까닭 모를 병환으로 큰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임금은 전국의 이름난 의원들을 모두 불렀으나 세자의 병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태종은 조영무에게 밀명을 내려 팔도에 숨어있는 기인이나 관상가들을 찾아보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영무는 박 선생의 소문을 듣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 남문 저작거리로 온 것이었습니다. 수일간 그를 지켜본 조영무는 소문이 허황된 것이 아님을 직감하고 직접 그를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선비로 변장한 채 박 선생의 앞에 앉아 붓과 종이를 받아 들고는 점칠복, 복, 자를 써냈습니다. 어디, 내 글씨와 관상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겠나? 박 선생은 글자를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조영무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감, 어인일로 이런 누추한 변방까지 행차하셨나이까? 마패를 지닌 암행어사 날이 아니십니까? 조영무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것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가 어찌 내 정체를 알아챈 것이냐? 나의 변복은 완벽했을 터인데. 대감께서 쓰신 점칠복, 복, 자는 점을 친다는 뜻도 있으나 갈라진 운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허나 글자의 획이 강직하고 대감의 관상은 어깨가 굳건하며 눈빛에 서슬 퍼런 기계가 서려 있으니 이는 단순한 선비가 아니라 나라의 명을 받든 암행어사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은 조영무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즉시 한양으로 돌아가 임금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뭐라? 내 믿었던 신하인 자네마저 그런 허황된 소문에 현혹되었단 말인가? 글자 하나로 사람의 운명을 읽는다니 짐은 믿을 수 없네. 전하, 소인 또한 처음에는 믿지 않았사오나 소인의 신분을 단번에 알아맞히는 것을 직접 겪었사옵니다. 지금 세자 저하의 병세가 위중하오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한번 믿어보시옵소서. 조영무의 간곡한 설득에 태종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좋다. 과인이 직접 그를 만나 시험해보겠다. 그가 과연 임금의 존재도 알아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이튿날 태종은 화려한 용포 대신 남루한 거지 옷으로 갈아입고 조영무와 함께 남문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박 선생의 앞에는 이미 운명을 점치려는 백성들로 긴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태종은 조용히 줄 맨 끝에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태종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생각나는 글자 하나를 써보시지요. 소인은 평생 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하는 글자라고는 단 하나뿐이오. 붓과 종이 대신 이 흙바닥에 적겠소이다. 태종은 그렇게 말하며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한 자를 길게 그었습니다. 박 선생은 태종의 초라한 행색과 그가 쓴 글자를 번갈아 보더니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황급히 일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전하, 어찌하여 만백성의 어버이께서 이토록 누추한 모습으로 이런 곳까지 친히 행차하셨나이까?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나는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온 거지일 뿐인데 임금이라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가? 흙, 토, 위에 한 자를 그었으니 이는 곧 임금왕, 자를 의미합니다. 땅은 만백성을, 하늘의 기운을 품은 자는 곧 천자를 뜻하니 이는 하늘과 땅 사이를 다스리는 임금의 상징이지요. 비록 행색은 초라하시나 미간은 밝고 귀는 길며 눈동자에 흔들림이 없으니 이는 세상에 둘도 없는 제왕의 관상이옵니다. 태종은 너무나 놀라 당황한 채 그 자리를 떠나 근처에서 기다리던 조영무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험해보기로 하고 근처에 진짜 거지 한 명을 불러와 값비싼 비단 옷을 입혔습니다. 너는 저기 박 선생에게 가서 나와 똑같이 흙바닥에 한 자를 쓰고 내 신분을 맞춰보라 하거라. 양반 대감처럼 변신한 거지는 박 선생 앞에 서서 태종이 시킨 대로 흙바닥에 자를 그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신분인지 알아보겠소이까. 박 선생은 글자와 거지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자네 같은 거지가 어찌 이런 귀한 행색을 하고 있는가? 호, 전하께서 보내신 계로구나. 이 말을 전해 들은 태종은 마침내 그의 능력을 완전히 인정하고 다시 박 선생을 찾아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이 나라의 임금이다. 내 더 이상 자네를 의심치 않을 터이니 내 아들 세자의 병환에 대해 말해줄 수 있겠는가? 전하, 왕가의 운명은 청기누설에 해당하여 감히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허나 종묘사직이 걸린 일이니 한 말씀만 올리겠나이다. 용, 은 연못에서 병들고 학, 은 날지 못하니 이는 물길이 막혔기 때문이옵니다. 궁으로 돌아온 태종은 박 선생의 말을 밤새 곱씹었습니다. 용은 세자여, 학은 학자를 뜻할 터, 연못과 물은 음식을 뜻하는 것이렸다. 이는 곧 세자에게 올리는 음식이나 탕약에 해를 가한 자가 있다는 뜻이 틀림없다. 여봐라. 당장 세자의 탕약을 조제한 자와 음식을 올린 자들을 중심으로 내의원과 궁녀들을 낱낱이 조사하라. 조영무의 신속한 조사 끝에 왕실 최고의 어의 중 한 명인 정윤호가 단독으로 세자에게 탕약을 올린 사실이 밝혀졌고 그의 약재 보관함에서 무생무취의 독초 가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가루는 장기간 복용 시 서서히 기력을 쇠하게 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맹독성 독초이옵니다. 정윤호는 하옥되었으나 배후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세자는 서서히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종은 크게 기뻐하며 박 선생을 궁으로 불러 큰 상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대 덕분에 세자가 기력을 회복하였으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게. 전하, 세자 저하께서 병이 나으신 것은 하늘의 뜻이니 소인은 한 일이 없사옵니다. 소인은 그저 자유롭게 떠돌며 백성들을 살피는 것이 좋을 따름입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인물이로다. 그렇다면 이 나라 조선의 앞날에 대해선 한마디 해줄 수 있겠는가? 전하, 아직 왕실의 기온에 먹구름이 거치지 않았사옵니다. 떠오르는 글자 하나를 말씀해 주시면 소인의 미천한 재주로 풀어보겠나이다. 태종은 나라의 번성을 바라는 마음으로 창성할 자를 종이에 적어 건넸습니다. 글자를 받아든 박 선생의 안색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전하, 이 자는 날 이 두 개이니 이는 해가 둘이라는 의미로 보이옵니다. 하늘 아래 해는 본디 하나여야 하거늘 두 개의 해가 한 하늘을 나누려는 형상인 이는 곧 전하 외에 왕위를 노리는 자가 전하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뜻이옵니다. 이방원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조영무에게 밀명을 내려 옥에 갇힌 정윤호와 그의 주변 인물들을 철저히 재조사하라 명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정윤호가 태종의 친형인 이방간과 막역한 사이였으며 이방간이 왕위를 찬탈하려는 역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이방간을 비롯한 역모의 무리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조선은 다시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날 태종은 다시 장터를 찾아 박 선생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대의 지혜와 통찰력이 없었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지 모를 것이네. 진실로 고맙네. 전하께서 바른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시고 세자께서 장차 어진 성군이 되신다면 소인은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그 후 박 선생은 태종이 내리는 높은 관직도 사양하고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글자 하나로 천기를 읽었던 그 신비로운 사내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잊지 못했. 조선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초가을, 한양성 남문 밖 저작거리는 일은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곳은 온갖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과 장을 보러 나온 백성들, 그리고 길을 지나는 나그네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그 저작거리 한 구석에 최근 들어 낡고 해진 도포 차림의 한낯선 사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박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아침이면 장터 남쪽 끝자락, 낡은 버드나무 아래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작은 상 위에는 붓과 종이 몇 장만 덩그러니 올려놓은 채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과 걸음걸이를 깊고 고요한 눈으로 유심히 살필 뿐이었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그를 정신나간 거지 취급하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가 붓과 종이를 내밀어 글자 하나를 쓰게 한 뒤 그 글자를 통해 사람의 기륭화복을 족집게처럼 알아맞힌다는 신기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박 선생은 여느 때처럼 버드나무 아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오래되어 손때 묻은 붓과 먹, 그리고 하얀 종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돗자리 옆에는 일자일관, 질자일관, 글자 하나에 운명 하나라는 문구가 적힌 작은 나무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가장 먼저 그의 앞에 앉은 이는 집신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에휴, 이 집신들이 팔려야 쌀이라도 사서 아이들 입에 풀칠이라도 할 텐데. 올해는 대풍년이라 집집마다 볏집이 산더미처럼 쌓여 아무도 집신을 사려 하지 않으니 장사는 망한 듯하오. 박 선생은 근심 가득한 상인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붓과 종이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글자 하나를 여기에 써보시오. 집신 장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붓을 들어 기다릴 수 자를 또박또박 써 내려갔습니다. 박 선생은 그 글자와 장수의 관상을 번갈아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다릴 수. 자는 위에 비유. 가 있고 아래에 마리을 이. 가 합쳐진 글자이니 이는 그대의 집신들이 하늘의 비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이외다. 그러니 지금 집신이 팔리지 않는다 하여 헐갑에 넘기거나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고 볕이 잘 드는 곳에 소중히 보관하여 때를 기다리시오. 영문을 알지 못한 집신 장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박 선생의 말대로 집신들을 정성껏 말려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늦가을, 때 아닌 장마가 며칠 동안이나 계속되어 온 마을의 볏짚들이 물에 잠겨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말린 볏짚으로 만든 집신을 가진 사람은 온 마을에서 오직 그 집신 장수뿐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집신 한 켤레 값은 쌀 한 가마니와 맞먹을 정도로 비싸졌고 그는 평생 먹고 살 재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장터에서 국밥집을 하는 주모가 박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마디는 거칠었고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찾아오는 손님은 점점 줄고 살림은 나아지질 않으니 제 팔자가 앞으로 어찌 될지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 제 운수 좀 시원하게 봐주십시오. 떠오르는 글자 하나를 써보시게. 주모는 잠시 골똘히 생각하더니 웃을 자를 종이 위에 적었습니다. 웃을 소. 나는 글자는 입구. 웃음소리가 합쳐진 것이니 비록 지금의 삶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자네가 쓴 글자처럼 국밥집 문 앞에서부터 손님을 웃음으로 맞이해 보시게나. 주모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날부터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진심 어린 웃음으로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국밥집은 친절한 주모와 맛있는 국밥으로 입소문이 났고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장터에서 가장 번성하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용하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자 사람들은 박 선생을 글자로 앞날을 보는 신비한 사내라 부르며 그의 앞에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소문을 듣고 수일째 장터 한 구석에서 남몰래 박 선생을 관찰하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태종 임금의 최측근 신하이자 암행어사인 조영무였습니다. 당시 조선 왕실은 세자 충녕대군의 까닭모를 병환으로 큰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임금은 전국의 이름난 의원들을 모두 불렀으나 세자의 병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태종은 조영무에게 밀명을 내려 팔도에 숨어있는 기인이나 관상가들을 찾아보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영무는 박 선생의 소문을 듣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 남문 저작거리로 온 것이었습니다. 수일간 그를 지켜본 조영무는 소문이 허황된 것이 아님을 직감하고 직접 그를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선비로 변장한 채 박 선생의 앞에 앉아 붓과 종이를 받아 들고는 점칠복, 복, 자를 써냈습니다. 어디, 내 글씨와 관상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겠나? 박 선생은 글자를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조영무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감, 어인일로 이런 누추한 변방까지 행차하셨나이까? 마패를 지닌 암행어사 날이 아니십니까? 조영무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것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가 어찌 내 정체를 알아챈 것이냐? 나의 변복은 완벽했을 터인데. 대감께서 쓰신 점칠복, 복, 자는 점을 친다는 뜻도 있으나 갈라진 운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허나 글자의 획이 강직하고 대감의 관상은 어깨가 굳건하며 눈빛에 섯을 퍼런 기계가 서려 있으니 이는 단순한 선비가 아니라 나라의 명을 받든 암행어사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은 조영무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즉시 한양으로 돌아가 임금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뭐라? 내 믿었던 신하인 자네마저 그런 허황된 소문에 현혹되었단 말인가? 글자 하나로 사람의 운명을 읽는다니 짐은 믿을 수 없네. 전하, 소인 또한 처음에는 믿지 않았사오나 소인의 신분을 단번에 알아맞히는 것을 직접 겪었사옵니다. 지금 세자 저하의 병세가 위중하오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한번 믿어보시옵소서. 조영무의 간곡한 설득에 태종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좋다. 과인이 직접 그를 만나 시험해보겠다. 그가 과연 임금의 존재도 알아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이튿날 태종은 화려한 용포 대신 남루한 거지 옷으로 갈아입고 조영무와 함께 남문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박 선생의 앞에는 이미 운명을 점치려는 백성들로 긴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태종은 조용히 줄 맨 끝에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태종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생각나는 글자 하나를 써보시지요. 소인은 평생 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하는 글자라고는 단 하나뿐이오. 붓과 종이 대신 이 흙바닥에 적겠소이다. 태종은 그렇게 말하며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한 자를 길게 그었습니다. 박 선생은 태종의 초라한 행색과 그가 쓴 글자를 번갈아 보더니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황급히 일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전하, 어찌하여 만백성의 어버이께서 이토록 누추한 모습으로 이런 곳까지 친히 행차하셨나이까?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나는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온 거지일 뿐인데 임금이라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가? 흙, 토, 위에 한 자를 그었으니 이는 곧 임금왕, 자를 의미합니다. 땅은 만백성을, 하늘의 기운을 품은 자는 곧 천자를 뜻하니 이는 하늘과 땅 사이를 다스리는 임금의 상징이지요. 비록 행색은 초라하시나 미간은 밝고 귀는 길며 눈동자에 흔들림이 없으니 이는 세상에 둘도 없는 제왕의 관상이옵니다. 태종은 너무나 놀라 당황한 채 그 자리를 떠나 근처에서 기다리던 조영무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험해보기로 하고 근처에 진짜 거지 한 명을 불러와 값비싼 비단 옷을 입혔습니다. 너는 저기 박 선생에게 가서 나와 똑같이 흙바닥에 한 자를 쓰고 내 신분을 맞춰보라 하거라. 양반 대감처럼 변신한 거지는 박 선생 앞에 서서 태종이 시킨 대로 흙바닥에 자를 그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신분인지 알아보겠소이까? 박 선생은 글자와 거지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자네 같은 거지가 어찌 이런 귀한 행색을 하고 있는가? 전하께서 보내신 계로구나.
이 말을 전해 들은 태종은 마침내 그의 능력을 완전히 인정하고 다시 박 선생을 찾아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이 나라의 임금이다. 내 더 이상 자네를 의심치 않을 터이니 내 아들 세자의 병환에 대해 말해줄 수 있겠는가? 전하, 왕가의 운명은 청기누설에 해당하여 감히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허나 종묘사직이 걸린 일이니 한 말씀만 올리겠나이다. 용, 은 연못에서 병들고 은 날지 못하니 이는 물길이 막혔기 때문이옵니다. 궁으로 돌아온 태종은 박 선생의 말을 밤새 곱씹었습니다. 용은 세자여, 학은 학자를 뜻할 터, 연못과 물은 음식을 뜻하는 것이렸다. 이는 곧 세자에게 올리는 음식이나 탕약에 해를 가한 자가 있다는 뜻이 틀림없다. 여봐라. 당장 세자의 탕약을 조제한 자와 음식을 올린 자들을 중심으로 내의원과 궁녀들을 낱낱이 조사하라. 조영무의 신속한 조사 끝에 왕실 최고의 어의 중 한 명인 정윤호가 단독으로 세자에게 탕약을 올린 사실이 밝혀졌고 그의 약재 보관함에서 무생무취의 독초 가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가루는 장기간 복용 시 서서히 기력을 쇠하게 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맹독성 독초이옵니다. 정윤호는 하옥되었으나 배후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세자는 서서히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종은 크게 기뻐하며 박 선생을 궁으로 불러 큰 상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대 덕분에 세자가 기력을 회복하였으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게. 전하, 세자 저하께서 병이 나으신 것은 하늘의 뜻이니 소인은 한 일이 없사옵니다. 소인은 그저 자유롭게 떠돌며 백성들을 살피는 것이 좋을 따름입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인물이로다. 그렇다면 이 나라 조선의 앞날에 대해선 한마디 해줄 수 있겠는가? 전하, 아직 왕실의 기온에 먹구름이 거치지 않았사옵니다. 떠오르는 글자 하나를 말씀해 주시면 소인의 미천한 재주로 풀어보겠나이다. 태종은 나라의 번성을 바라는 마음으로 창성할 자를 종이에 적어 건넸습니다. 글자를 받아든 박 선생의 안색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전하, 이 자는 날 이 두 개이니 이는 해가 둘이라는 의미로 보이옵니다. 하늘 아래 해는 본디 하나여야 하거늘 두 개의 해가 한 하늘을 나누려는 형상인 이는 곧 전하 외의 왕위를 노리는 자가 전하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뜻이옵니다. 이방원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조영무에게 밀명을 내려 옥에 갇힌 정윤호와 그의 주변 인물들을 철저히 재조사하라 명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정윤호가 태종의 친형인 이방간과 막역한 사이였으며 이방간이 왕위를 찬탈하려는 역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이방간을 비롯한 역모의 무리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조선은 다시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날 태종은 다시 장터를 찾아 박 선생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대의 지혜와 통찰력이 없었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지 모를 것이네. 진실로 고맙네. 전하께서 바른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시고 세자께서 장차 어진 성군이 되신다면 소인은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그 후 박 선생은 태종이 내리는 높은 관직도 사양하고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글자 하나로 천기를 읽었던 그 신비로운 사내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잊지 못했. 조선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초가을, 한양성 남문 밖 저작거리는 일은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곳은 온갖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과 장을 보러 나온 백성들, 그리고 길을 지나는 나그네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그 저작거리 한 구석에 최근 들어 낡고 해진 도포 차림의 한낯선 사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박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아침이면 장터 남쪽 끝자락, 낡은 버드나무 아래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작은 상 위에는 붓과 종이 몇 장만 덩그러니 올려놓은 채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과 걸음걸이를 깊고 고요한 눈으로 유심히 살필 뿐이었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그를 정신나간 거지 취급하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가 붓과 종이를 내밀어 글자 하나를 쓰게 한 뒤 그 글자를 통해 사람의 기륭화복을 족집게처럼 알아맞힌다는 신기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박 선생은 여느 때처럼 버드나무 아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오래되어 손때 묻은 붓과 먹, 그리고 하얀 종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돗자리 옆에는 일자일관, 질자일관, 글자 하나에 운명 하나라는 문구가 적힌 작은 나무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가장 먼저 그의 앞에 앉은 이는 집신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에휴, 이 집신들이 팔려야 쌀이라도 사서 아이들 입에 풀칠이라도 할 텐데. 올해는 대풍년이라 집집마다 볏집이 산더미처럼 쌓여 아무도 집신을 사려 하지 않으니 장사는 망한 듯하오. 박 선생은 근심 가득한 상인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붓과 종이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글자 하나를 여기에 써보시오. 집신 장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붓을 들어 기다릴 수 자를 또박또박 써 내려갔습니다. 박 선생은 그 글자와 장수의 관상을 번갈아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다릴 자는 위에 비유, 가 있고 아래에 마리을 가 합쳐진 글자이니 이는 그대의 집신들이 하늘의 비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이외다. 그러니 지금 집신이 팔리지 않는다 하여 헐갑에 넘기거나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고 볕이 잘 드는 곳에 소중히 보관하여 때를 기다리시오. 영문을 알지 못한 집신 장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박 선생의 말대로 집신들을 정성껏 말려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늦가을, 때 아닌 장마가 며칠 동안이나 계속되어 온 마을의 볏짚들이 물에 잠겨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말린 볏짚으로 만든 집신을 가진 사람은 온 마을에서 오직 그 집신 장수뿐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집신 한 켤레 값은 쌀 한 가마니와 맞먹을 정도로 비싸졌고 그는 평생 먹고 살 재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장터에서 국밥집을 하는 주모가 박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마디는 거칠었고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찾아오는 손님은 점점 줄고 살림은 나아지질 않으니 제 팔자가 앞으로 어찌 될지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 제 운수 좀 시원하게 봐주십시오. 떠오르는 글자 하나를 써보시게. 주모는 잠시 골똘히 생각하더니 웃을 자를 종이 위에 적었습니다. 웃을 나는 글자는 입구, 웃음소리가 합쳐진 것이니 비록 지금의 삶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자네가 쓴 글자처럼 국밥집 문 앞에서부터 손님을 웃음으로 맞이해 보시게나. 주모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날부터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진심 어린 웃음으로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국밥집은 친절한 주모와 맛있는 국밥으로 입소문이 났고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장터에서 가장 번성하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용하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자 사람들은 박 선생을 글자로 앞날을 보는 신비한 사내라 부르며 그의 앞에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소문을 듣고 수일째 장터 한 구석에서 남몰래 박 선생을 관찰하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태종 임금의 최측근 신하이자 암행어사인 조영무였습니다. 당시 조선 왕실은 세자 충녕대군의 까닭모를 병환으로 큰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임금은 전국의 이름난 의원들을 모두 불렀으나 세자의 병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태종은 조영무에게 밀명을 내려 팔도에 숨어있는 기인이나 관상가들을 찾아보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영무는 박 선생의 소문을 듣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 남문 저작거리로 온 것이었습니다. 수일간 그를 지켜본 조영무는 소문이 허황된 것이 아님을 직감하고 직접 그를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선비로 변장한 채 박 선생의 앞에 앉아 붓과 종이를 받아 들고는 점칠복, 자를 써냈습니다.
어디, 내 글씨와 관상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겠나? 박 선생은 글자를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조영무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감, 어인일로 이런 누추한 변방까지 행차하셨나이까? 마패를 지닌 암행어사 날이 아니십니까? 조영무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것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가 어찌 내 정체를 알아챈 것이냐? 나의 변복은 완벽했을 터인데. 대감께서 쓰신 점칠복, 복, 자는 점을 친다는 뜻도 있으나 갈라진 운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허나 글자의 획이 강직하고 대감의 관상은 어깨가 굳건하며 눈빛에 서슬 퍼런 기계가 서려 있으니 이는 단순한 선비가 아니라 나라의 명을 받든 암행어사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은 조영무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즉시 한양으로 돌아가 임금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뭐라? 내 믿었던 신하인 자네마저 그런 허황된 소문에 현혹되었단 말인가? 글자 하나로 사람의 운명을 읽는다니 짐은 믿을 수 없네. 전하, 소인 또한 처음에는 믿지 않았사오나 소인의 신분을 단번에 알아맞히는 것을 직접 겪었사옵니다. 지금 세자 저하의 병세가 위중하오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한번 믿어보시옵소서. 조영무의 간곡한 설득에 태종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좋다. 과인이 직접 그를 만나 시험해보겠다. 그가 과연 임금의 존재도 알아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이튿날 태종은 화려한 용포 대신 남루한 거지 옷으로 갈아입고 조영무와 함께 남문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박 선생의 앞에는 이미 운명을 점치려는 백성들로 긴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태종은 조용히 줄 맨 끝에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태종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생각나는 글자 하나를 써보시지요. 소인은 평생 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하는 글자라고는 단 하나뿐이오. 붓과 종이 대신 이 흙바닥에 적겠소이다. 태종은 그렇게 말하며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한 자를 길게 그었습니다. 박 선생은 태종의 초라한 행색과 그가 쓴 글자를 번갈아 보더니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황급히 일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전하, 어찌하여 만백성의 어버이께서 이토록 누추한 모습으로 이런 곳까지 친히 행차하셨나이까?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나는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온 거지일 뿐인데 임금이라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가? 흙, 토, 위에 한 자를 그었으니 이는 곧 임금 왕, 자를 의미합니다. 땅은 만백성을, 하늘의 기운을 품은 자는 곧 천자를 뜻하니 이는 하늘과 땅 사이를 다스리는 임금의 상징이지요. 비록 행색은 초라하시나 미간은 밝고 귀는 길며 눈동자에 흔들림이 없으니 이는 세상에 둘도 없는 제왕의 관상이옵니다. 태종은 너무나 놀라 당황한 채 그 자리를 떠나 근처에서 기다리던 조영무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험해보기로 하고 근처에 진짜 거지 한 명을 불러와 값비싼 비단 옷을 입혔습니다. 너는 저기 박 선생에게 가서 나와 똑같이 흙바닥에 한 자를 쓰고 내 신분을 맞춰보라 하거라. 양반 대감처럼 변신한 거지는 박 선생 앞에 서서 태종이 시킨 대로 흙바닥에 자를 그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신분인지 알아보겠소이까? 박 선생은 글자와 거지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자네 같은 거지가 어찌 이런 귀한 행색을 하고 있는가? 전하께서 보내신 계로구나. 이 말을 전해 들은 태종은 마침내 그의 능력을 완전히 인정하고 다시 박 선생을 찾아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이 나라의 임금이다. 내 더 이상 자네를 의심치 않을 터이니 내 아들 세자의 병환에 대해 말해줄 수 있겠는가? 전하, 왕가의 운명은 청기누설에 해당하여 감히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허나 종묘사직이 걸린 일이니 한 말씀만 올리겠나이다. 용, 룡, 은 연못에서 병들고 학, 은 날지 못하니 이는 물길이 막혔기 때문이옵니다. 궁으로 돌아온 태종은 박 선생의 말을 밤새 곱씹었습니다. 용은 세자여, 학은 학자를 뜻할 터, 연못과 물은 음식을 뜻하는 것이렸다. 이는 곧 세자에게 올리는 음식이나 탕약에 해를 가한 자가 있다는 뜻이 틀림없다. 여봐라. 당장 세자의 탕약을 조제한 자와 음식을 올린 자들을 중심으로 내의원과 궁녀들을 낱낱이 조사하라. 조영무의 신속한 조사 끝에 왕실 최고의 어의 중 한 명인 정윤호가 단독으로 세자에게 탕약을 올린 사실이 밝혀졌고 그의 약재 보관함에서 무생무취의 독초 가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가루는 장기간 복용 시 서서히 기력을 쇠하게 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맹독성 독초이옵니다. 정윤호는 하옥되었으나 배후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세자는 서서히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종은 크게 기뻐하며 박 선생을 궁으로 불러 큰 상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대 덕분에 세자가 기력을 회복하였으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게. 전하, 세자 저하께서 병이 나으신 것은 하늘의 뜻이니 소인은 한 일이 없사옵니다. 소인은 그저 자유롭게 떠돌며 백성들을 살피는 것이 좋을 따름입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인물이로다. 그렇다면 이 나라 조선의 앞날에 대해선 한마디 해줄 수 있겠는가? 전하, 아직 왕실의 기온에 먹구름이 거치지 않았사옵니다. 떠오르는 글자 하나를 말씀해 주시면 소인의 미천한 재주로 풀어보겠나이다. 태종은 나라의 번성을 바라는 마음으로 창성할 자를 종이에 적어 건넸습니다. 글자를 받아든 박 선생의 안색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전하, 이 자는 날 이 두 개이니 이는 해가 둘이라는 의미로 보이옵니다. 하늘 아래 해는 본디 하나여야 하거늘 두 개의 해가 한 하늘을 나누려는 형상인 이는 곧 전하 외에 왕위를 노리는 자가 전하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뜻이옵니다. 이방원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조영무에게 밀명을 내려 옥에 갇힌 정윤호와 그의 주변 인물들을 철저히 재조사하라 명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정윤호가 태종의 친형인 이방간과 막역한 사이였으며 이방간이 왕위를 찬탈하려는 역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이방간을 비롯한 역모의 무리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조선은 다시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날 태종은 다시 장터를 찾아 박 선생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대의 지혜와 통찰력이 없었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지 모를 것이네. 진실로 고맙네. 전하께서 바른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시고 세자께서 장차 어진 성군이 되신다면 소인은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그 후 박 선생은 태종이 내리는 높은 관직도 사양하고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글자 하나로 천기를 읽었던 그 신비로운 사내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잊지 못했. 조선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초가을, 한양성 남문 밖 저작거리는 일은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곳은 온갖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과 장을 보러 나온 백성들, 그리고 길을 지나는 나그네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그 저작거리 한 구석에 최근 들어 낡고 해진 도포 차림의 한 낯선 사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박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아침이면 장터 남쪽 끝자락, 낡은 버드나무 아래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작은 상 위에는 붓과 종이 몇 장만 덩그러니 올려놓은 채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과 걸음걸이를 깊고 고요한 눈으로 유심히 살필 뿐이었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그를 정신나간 거지 취급하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가 붓과 종이를 내밀어 글자 하나를 쓰게 한 뒤 그 글자를 통해 사람의 기륭화복을 족집게처럼 알아맞힌다는 신기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박 선생은 여느 때처럼 버드나무 아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오래되어 손때 묻은 붓과 먹, 그리고 하얀 종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돗자리 옆에는 일자일관, 질자일관, 글자 하나에 운명 하나라는 문구가 적힌 작은 나무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가장 먼저 그의 앞에 앉은 이는 집신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에휴, 이 집신들이 팔려야 쌀이라도 사서 아이들 입에 풀칠이라도 할 텐데. 올해는 대풍년이라 집집마다 볏집이 산더미처럼 쌓여 아무도 집신을 사려 하지 않으니 장사는 망한 듯하오. 박 선생은 근심 가득한 상인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붓과 종이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글자 하나를 여기에 써보시오. 집신 장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붓을 들어 기다릴 수 자를 또박또박 써 내려갔습니다. 박 선생은 그 글자와 장수의 관상을 번갈아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다릴 수. 자는 위에 비유. 가 있고 아래에 마리을 가 합쳐진 글자이니 이는 그대의 집신들이 하늘의 비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이외다. 그러니 지금 집신이 팔리지 않는다 하여 헐갑에 넘기거나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고 볕이 잘 드는 곳에 소중히 보관하여 때를 기다리시오. 영문을 알지 못한 집신 장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박 선생의 말대로 집신들을 정성껏 말려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늦가을, 때 아닌 장마가 며칠 동안이나 계속되어 온 마을의 볏짚들이 물에 잠겨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말린 볏짚으로 만든 집신을 가진 사람은 온 마을에서 오직 그 집신 장수뿐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집신 한 켤레 값은 쌀 한 가마니와 맞먹을 정도로 비싸졌고 그는 평생 먹고 살 재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장터에서 국밥집을 하는 주모가 박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마디는 거칠었고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찾아오는 손님은 점점 줄고 살림은 나아지질 않으니 제 팔자가 앞으로 어찌 될지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 제 운수 좀 시원하게 봐주십시오. 떠오르는 글자 하나를 써보시게. 주모는 잠시 골똘히 생각하더니 웃을 자를 종이 위에 적었습니다. 웃을 소. 나는 글자는 입구. 웃음소리가 합쳐진 것이니 비록 지금의 삶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자네가 쓴 글자처럼 국밥집 문 앞에서부터 손님을 웃음으로 맞이해 보시게나. 주모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날부터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진심 어린 웃음으로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국밥집은 친절한 주모와 맛있는 국밥으로 입소문이 났고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장터에서 가장 번성하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용하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자 사람들은 박 선생을 글자로 앞날을 보는 신비한 사내라 부르며 그의 앞에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소문을 듣고 수일째 장터 한 구석에서 남몰래 박 선생을 관찰하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태종 임금의 최측근 신하이자 암행어사인 조영무였습니다. 당시 조선 왕실은 세자 충녕대군의 까닭모를 병환으로 큰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임금은 전국의 이름난 의원들을 모두 불렀으나 세자의 병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태종은 조영무에게 밀명을 내려 팔도에 숨어있는 기인이나 관상가들을 찾아보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영무는 박 선생의 소문을 듣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 남문 저작거리로 온 것이었습니다. 수일간 그를 지켜본 조영무는 소문이 허황된 것이 아님을 직감하고 직접 그를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선비로 변장한 채 박 선생의 앞에 앉아 붓과 종이를 받아 들고는 점칠복, 자를 써냈습니다. 어디, 내 글씨와 관상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겠나. 박 선생은 글자를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조영무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감, 어인일로 이런 누추한 변방까지 행차하셨나이까. 마패를 지닌 암행어사 날이 아니십니까?
조영무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것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가 어찌 내 정체를 알아챈 것이냐. 나의 변복은 완벽했을 터인데. 대감께서 쓰신 점칠복, 복, 자는 점을 친다는 뜻도 있으나 갈라진 운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허나 글자의 획이 강직하고 대감의 관상은 어깨가 굳건하며 눈빛에 서슬 퍼런 기계가 서려 있으니 이는 단순한 선비가 아니라 나라의 명을 받든 암행어사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은 조영무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즉시 한양으로 돌아가 임금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뭐라? 내 믿었던 신하인 자네마저 그런 허황된 소문에 현혹되었단 말인가? 글자 하나로 사람의 운명을 읽는다니 짐은 믿을 수 없네. 전하, 소인 또한 처음에는 믿지 않았사오나 소인의 신분을 단번에 알아맞히는 것을 직접 겪었사옵니다. 지금 세자 저하의 병세가 위중하오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한번 믿어보시옵소서. 조영무의 간곡한 설득에 태종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좋다. 과인이 직접 그를 만나 시험해보겠다. 그가 과연 임금의 존재도 알아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이튿날 태종은 화려한 용포 대신 남루한 거지 옷으로 갈아입고 조영무와 함께 남문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박 선생의 앞에는 이미 운명을 점치려는 백성들로 긴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태종은 조용히 줄 맨 끝에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태종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생각나는 글자 하나를 써보시지요. 소인은 평생 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하는 글자라고는 단 하나뿐이오. 붓과 종이 대신 이 흙바닥에 적겠소이다. 태종은 그렇게 말하며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한 자를 길게 그었습니다. 박 선생은 태종의 초라한 행색과 그가 쓴 글자를 번갈아 보더니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황급히 일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전하, 어찌하여 만백성의 어버이께서 이토록 누추한 모습으로 이런 곳까지 친히 행차하셨나이까?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나는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온 거지일 뿐인데 임금이라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가? 흙, 도, 위에 한 자를 그었으니 이는 곧 임금 왕, 자를 의미합니다. 땅은 만백성을, 하늘의 기운을 품은 자는 곧 천자를 뜻하니 이는 하늘과 땅 사이를 다스리는 임금의 상징이지요. 비록 행색은 초라하시나 미간은 밝고 귀는 길며 눈동자에 흔들림이 없으니 이는 세상에 둘도 없는 제왕의 관상이옵니다. 태종은 너무나 놀라 당황한 채 그 자리를 떠나 근처에서 기다리던 조영무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험해보기로 하고 근처에 진짜 거지 한 명을 불러와 값비싼 비단 옷을 입혔습니다. 너는 저기 박 선생에게 가서 나와 똑같이 흙바닥에 한 자를 쓰고 내 신분을 맞춰보라 하거라. 양반 대감처럼 변신한 거지는 박 선생 앞에 서서 태종이 시킨 대로 흙바닥에 자를 그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신분인지 알아보겠소이까? 박 선생은 글자와 거지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자네 같은 거지가 어찌 이런 귀한 행색을 하고 있는가? 전하께서 보내신 계로구나. 이 말을 전해 들은 태종은 마침내 그의 능력을 완전히 인정하고 다시 박 선생을 찾아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이 나라의 임금이다. 내 더 이상 자네를 의심치 않을 터이니 내 아들 세자의 병환에 대해 말해줄 수 있겠는가? 전하, 왕가의 운명은 청기누설에 해당하여 감히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허나 종묘사직이 걸린 일이니 한 말씀만 올리겠나이다. 은 연못에서 병들고 은 날지 못하니 이는 물길이 막혔기 때문이옵니다. 궁으로 돌아온 태종은 박 선생의 말을 밤새 곱씹었습니다. 용은 세자여,
학은 학자를 뜻할 터, 연목과 무른 음식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는 곧 세자에게 올리는 음식이나 탕약에 해를 가한 자가 있다는 뜻이 틀림없다. 여봐라. 당장 세자의 탕약을 조제한 자와 음식을 올린 자들을 중심으로 내영과 궁녀들을 낱낱이 조사하라. 조영무의 신속한 조사 끝에 왕실 최고의 어의 중 한 명인 정윤호가 단독으로 세자에게 탕약을 올린 사실이 밝혀졌고 그의 약재 보관함에서 무생무취의 독초 가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가루는 장기간 복용 시 서서히 기력을 쇠하게 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맹독성 독초이옵니다. 정윤호는 하옥되었으나 배후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세자는 서서히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종은 크게 기뻐하며 박 선생을 궁으로 불러 큰 상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대 덕분에 세자가 기력을 회복하였으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게. 전하, 세자 저하께서 병이 나으신 것은 하늘의 뜻이니 소인은 한 일이 없사옵니다. 소인은 그저 자유롭게 떠돌며 백성들을 살피는 것이 좋을 따름입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인물이로다. 그렇다면 이 나라 조선의 앞날에 대해선 한마디 해줄 수 있겠는가? 전하, 아직 왕실의 기운에 먹구름이 거치지 않았사옵니다. 떠오르는 글자 하나를 말씀해 주시면 소인의 미천한 재주로 풀어보겠나이다. 태종은 나라의 번성을 바라는 마음으로 창성할 자를 종이에 적어 건넸습니다. 글자를 받아든 박 선생의 안색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전하, 이 자는 날 이 두 개이니 이는 해가 둘이라는 의미로 보이옵니다. 하늘 아래 해는 본디 하나여야 하거늘 두 개의 해가 한 하늘을 나누려는 형상인 이는 곧 전하 외의 왕위를 노리는 자가 전하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뜻이옵니다. 이방원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조영무에게 밀명을 내려 옥에 갇힌 정윤호와 그의 주변 인물들을 철저히 재조사하라 명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정윤호가 태종의 친형인 이방간과 막역한 사이였으며 이방간이 왕위를 찬탈하려는 역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이방간을 비롯한 역모의 무리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조선은 다시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날 태종은 다시 장터를 찾아 박 선생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대의 지혜와 통찰력이 없었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지 모를 것이네. 진실로 고맙네. 전하께서 바른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시고 세자께서 장차 어진 성군이 되신다면 소인은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그 후 박 선생은 태종이 내리는 높은 관직도 사양하고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글자 하나로 천기를 읽었던 그 신비로운 사내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잊지 못했. 조선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초가을, 한양성 남문 밖 저작거리는 일은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곳은 온갖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과 장을 보러 나온 백성들, 그리고 길을 지나는 나그네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그 저작거리 한 구석에 최근 들어 낡고해진 도포 차림의 한 낯선 사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박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아침이면 장터 남쪽 끝자락, 낡은 버드나무 아래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작은 상 위에는 붓과 종이 몇 장만 덩그러니 올려놓은 채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과 걸음걸이를 깊고 고요한 눈으로 유심히 살필 뿐이었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그를 정신나간 거지 취급하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가 붓과 종이를 내밀어 글자 하나를 쓰게 한 뒤 그 글자를 통해 사람의 기륭화복을 족집게처럼 알아맞힌다는 신기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박 선생은 여느 때처럼 버드나무 아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오래되어 손때 묻은 붓과 먹, 그리고 하얀 종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돗자리 옆에는 일자일관, 질자일관, 글자 하나에 운명 하나라는 문구가 적힌 작은 나무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가장 먼저 그의 앞에 앉은 이는 집신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에휴, 이 집신들이 팔려야 쌀이라도 사서 아이들 입에 풀칠이라도 할 텐데. 올해는 대풍년이라 집집마다 볏집이 산더미처럼 쌓여 아무도 집신을 사려 하지